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광산업체에 정부가 2조 원을 쏟아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USA 레어스라는 히토류 회사에 16억 달러가 투입되면서 미국 정부는 직접 이 업체의 주식까지 손에 넣었어요. 미국 역사에서 이런 규모의 히토류 투자는 처음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는 거죠? 이 수표 한 장 안에 AI와 미중 패권 전쟁의 진짜 무대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전쟁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의 속내를 벗겨보겠습니다. 평소에 AI를 떠올리면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무형의 기술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AI의 진짜 몸체는 땅속에서 파내는 원소들에 의해 작동하는 거입니다. 그 원소의 이름은 히토류예요. 최신형 전투기 한 기에 400kg 넘는 히토류가 들어가고 반도체 칩과 연구자석 제조에도 빠짐없이 사용됩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화려한 표면 아래에 이런 원시적인 자원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원의 공급망이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이요. 전 세계 히토류 가공과 정제 시장의 90%가 중국 손에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도체든 전기차든 군사장비든 세계가 만드는 모든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 공급을 중국이 통제한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왔어요. 미국과 마찰이 심해질 때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이 상황은 심각합니다. 세계 1위의 AI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반도체와 군사장비가 끝없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원료의 줄을 경쟁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구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미국 정부가 도달한 거입니다. 자국 땅에서 직접 파내고 직접 가공해서 사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거죠. USA 레어스에 대한 2조 원 투자가 바로 그 결단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 문제의 깊이는 히토류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먹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AI 모델이 학습하고 질문에 답할 때마다 고성능 반도체가 엄청난 열을 내뿜습니다.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에만 전체 전력의 30%에서 40%가 소진되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AI는 자기 자신을 식히는 데서 또 다른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루프 안에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은 충격적입니다.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일본 한 나라의 연간 사용량을 넘을 거라고 했어요. 기술 하나가 국가 단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고 운반하려면 구리, 알루미늄, 철강 같은 원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 1메가와트를 구축하는데 약 27톤의 구리가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AI라는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이처럼 거대한 물리적 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런 현황 속에서 세 가지 강력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확장이에요.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기차와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세계가 이동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원자재를 더 많이 먹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3배에서 4배나 많은 구리가 들어가고 풍력 발전 터빈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백 킬로그램의 히토류 연구자석이 필요해요. 세 번째 힘은 지정학적 재배치입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효율적 분공이라는 옛 방식을 버리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제로 급전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공장과 항만, 발전소를 자국 내에서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기존 공장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밑부터 다시 세우는 거입니다. 철강과 시멘트, 구리와 알루미늄이 엄청난 분량으로 필요한 일이죠. 이 세 힘이 만드는 수요의 폭발 앞에 공급은 반드시 따라올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에 빠져서 기술주에만 돈을 쏠렸고 광산 개발 같은 실물 투자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새 광산 하나가 실제 생산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수요는 폭발하지만 공급은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조건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다는 현실이에요. 2009년 미국 정부가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에 5억 3,500만 달러를 보장했는데 그 회사는 2년 뒤 곧바로 파산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기업의 안일감을 키워 혁신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USA 레어스도 같은 운명이 될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대체 기술의 등장입니다. 최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다고 여겼던 고성능 연구자석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원자재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직접 고르는 방식과 ETF로 넓게 분산하는 방식이에요. 개별 기업 투자는 제대로 마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방법은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발진 단계를 넘었습니다. 이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고 어떻게 자신의 자금을 보호할지는 결국 변화의 신호를 읽는 안목과 그 안에서 숨겨진 위험을 냉철하게 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트렌드에 휩쓸려 달려가는 것은 아니고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가르는 균형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